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일단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관점에서의 그런 연구나 우리의 이런 사회 변화 같은 이런 부분이 어떠한 이런 배경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을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리소스라고 해서 에너지 자원,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 이제 건물과 관련된 그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건물 쪽에서는 우리가 설계할 때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이 패시브 전략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이제 방향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개괄적인 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건축공학을 전공을 계속 했습니다. 학부, 석사, 박사를 하면서 그 석사 때는 제가 그 실내 공기질, 그 박준석 교수님 지도 아래서 그 실내 공기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건물 건축 환경이라는 그런 그 환경 설비라는 분야를 봤을 때 실내 환경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와도 굉장히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접점이 있어서 그래서 박사 공부는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 수행을 많이 했고요. 뭐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에너지라고 하면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어서 이제 건물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단순히 이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적인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로부터 계속 이 석탄, 뭐 석유 이런 이제 그 한정된 자원을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연소를 하면서 환경에 굉장히 많은 부하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석사 박사를 제가 하면서 이 건물 환경과 또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소속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연구를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주된 것은 건물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 예측 부분이 있고 실제 사용을 할 때 실측을 해서 얼만큼 사용하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실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우리가 건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지어지게 되면 그 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뭔가를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적당한 효율에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그 과정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계산기를 두들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설계를 했을 때 이 설계안을 갔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사용한 에너지가 환경에 어떤 부하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학술적인 기반이 되고 경험 이런 다양한 부분이 이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컴퓨터로 많은 작업을 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로 이런 설계를 하는데 과거와 다르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물체가 건물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그 안에 그 모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역학적인 그런 모델이나 수학식이라든지 물리적인 특징 그런 이제 연관 관계 수식을 모두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사용할 때 어떤 반응이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모델이 나중에 건물이 생겼을 때 실측을 했을 때 과연 그 프레딕션이 얼마만큼 정확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그런 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작년부터 여기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현재 연구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어떤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건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설비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설비 시스템과 제가 이 패시브와 액티브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좀 액티브한 부분, 이제 설비 시스템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시스템에 이 지금 방에 있는 냉방기기, 뭐 난방기기 이쪽을 다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 지금 현재 이제 패러다임 그 가장 트렌드가 뭐냐면 그 아무래도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센싱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과연 이 에너지 냉방에서 죄송합니다. 냉방에서 소비되는 그리고 난방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결국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냉방기가 자율적으로 그것을 이제 뭐 냉방 성능을 더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occupancy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시 있으면 얼만큼 많이 있는지, 적으면 얼만큼 적게 있는지, 없으면 없는지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설비 시스템을 가동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과연 우리가 근데 사실 이 제실자라는 거 사람에 관련된 연구라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Interactive Occupancy Integration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결국 이제 효율적인 설계와 그리고 나중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레트로핏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적화된 그 건물 환경 그리고 주변의 기후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건물 설비 시스템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결국 환경 부하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이제 큰 이런 바탕의 그런 연구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여러 이제 테마가 있는데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그린 리모델링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물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이 열적인 부분, 열적 거동에 대해서 건물의 열적 거동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트로핏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 상승, 증가, 또 이제 실내 그 환경 질 개선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열적 성능이 안 좋은 건물인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 이 열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 냉방철에는 열이 많이 빠져나가고 열이 그렇죠. 그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은 레트로핏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툴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뭐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론은 사실 뭐 하나의 그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요. 결국 그 중요한 기술은 열적 감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열이 빠져나가는지, 열적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오큐펜시 센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센싱을 달면서 설치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설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 발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건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건물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집 단위, 도시 단위의 그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적용과 또 이런 그리드 시스템에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이런 이제 관점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건물이 아닌 확장된 도시 여러 가지 여러 건물, 여러 사용 용도 그리고 디자인이 복합된 그런 단지에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박사 연구로 했던 이 설비 시스템의 설계에 관련된 좀 그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적 조닝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열적 조닝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진행 중인 연구에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건물 에너지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포괄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건물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야별로 지금 나눠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분이라든지 이렇게 교통 부분이라든지 건물 부분 이게 크게 세 가지 보통 부분으로 통계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건물에서 굉장히 뭐 50% 물론 이제 수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40에서 60%를 보고 있고요. 각국의 나라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결국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부하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만 내린다고 한다면 그 임팩트는 굉장히 이제 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큰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이제 사용 부분과 앞으로의 프레딕션, 앞으로 어떻게 프레딕션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변할 것이냐. 근데 상당히 건물 부분이 상당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 트렌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는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에너지 사용이 건물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에너지 측면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부하, 결국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해서 이제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같은 부분도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나눠서 보면 건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건물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환경적인 부하가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 시스템 난방이라든지 냉방 또는 조명 이런 부분 워터 히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기질도 많이 이제 왜냐하면 에너지를 결국에는 연소를 시켜서 우리가 어떤 냉방 에너지나 난방 에너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라든지 이산화황이라든지 미세먼지도 있죠. 다양한 그런 환경 부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용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비용적인 그런 부하가 굉장히 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지금 이 발표 자료는 거의 이제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에 따른 이제 사회적인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레지던셜 커머셜은 이제 주거용 건물 그리고 상업용 건물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또한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는 이제 국내 총 생산 부분의 이제 3% 정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되게 작을 수는 있지만 전체 비용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GDP에서는 이 설비 부분에서는 대략 한 1%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이 건물이라는 이것이 얼마만큼 사회나 이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되게 흥미로운 그 데이터가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Human Activity Survey라고 해서 대략 한 10,000명 정도, 9,000명 정도의 사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설베이 그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어디에서 하루 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냐 그것을 이제 봤더니
보시면 이제 뭐 레지던스는 이제 주거용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일을 나가니까 오피스든 팩토리든 이런 데도 있고, 뭐 차량, 뭐 교통수단, 이게 보시면 아웃도어가 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데일리 베이스로 이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한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 실내, 그렇기 때문에 실내 환경 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너지 측면이든 환경적인 측면이든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질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사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앞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에너지의 사용량에 대한 트렌드를 주요 국가별로 조금 이렇게 본 것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1850년도부터의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UK는 영국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출발지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많은 상승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어떤 국가가 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기에 갔을 때는 그 국내 총생산 대비 에너지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이제 그 독립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생산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안정기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국내 그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내려가는 감소 추세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일본이나 디벨로핑 월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뭐 중국도 있고 다양한 국가가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 선에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이것을 이제 국가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중에서 이제 전 슬라이드 미국의 그 시대별로 어떠한 에너지 자원들이 중점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목재 사용이 굉장히 많았죠. 1850년, 그리고 1800 후반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전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이제 석탄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석탄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 뒤로는 1950년대 자동차 개발이 되고 엔진 개발이 되면서 석유라든지, 그리고 내추럴 가스, 자연 이제 그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사용이 많아지고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그런 그 석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많이 하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낮은 그런 비율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중에 이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97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것도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사용의 트렌드와 어떠한 에너지 자원이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어떠한 사회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도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국내 에너지 사용량, 2020년 1년간의 그 사용량을 이야기하는데요. 좌측은 에너지 자원, 어떤 자원들을 주로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우측의 이 부분은 최종 소비자 단계죠. 어떤 부분에서 그 에너지를 어떤 비율로 사용을 했느냐. 이제 좌측에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석 연료, 이제 페트롤리움, 이제 석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천연가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로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5%도 안 돼, 3%?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2010년부터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온 결과 굉장히 이제 미국은 많이 이것을 증가를 하고 있는 노력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이게 일렉트릭 파워 섹터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에너지를 예를 들면 석유를 직접 연소하는 그런 최종 소비자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건물에서는 사실상 그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소를 해서 전기 일렉트릭 파워 플랜트에서 전기를 얼마만큼 이 각각 섹터에는 뿌려주는지 이 비율이 하나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전기 에너지 사용이 이 커머셜 이 회색 부분인데 커머셜 레저는 이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에서 대략 50% 정도를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산업 분야나 교통 분야는 이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보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가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에너지를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인데요. 미국 기준과 이제 크게 이 전체적인 덩어리 포션은 크게 우리나라 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사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석유 사용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이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런 에너지 자원이 어떤 자원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부분에서 대략 30%의 에너지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통 부분 24%, 산업 부분은 25%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건물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석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석탄은 이 부분은 이제 아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는데요. 결국에는 석탄을 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 사실 가장 큽니다. 에너지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을 태웠을 때 결국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비율이 나오는지 그 태우는 행위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석탄, 석유는 뭐 이제 그 제한된 그런 양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석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런 정책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수의 기업들이 뭐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기업들도 이런 석탄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석유인데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뭐 환경부와 이런 것도 있지만 석유라는 것은 이제 국제 정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제 정세라는 것은 이제 중동과 미국과 유럽, 뭐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의 그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 굉장히 이 비용이 가격이 굉장히 이제 춤을 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유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한된 그런 리소스고 환경적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는 줄여가는 추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연가스가 그래서 이 석유 다음으로는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 부하가 그래도 석유나 석탄보다는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배급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하고 나서 이것을 공급하기 위한 이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뭐 천연가스라는 것도 이제 한정된 자원이고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다른 그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그리고 자연의
상대적으로 부하가 적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어느 정도 됐고 가장 이제 그런 집중이 많은 부분이 이제 솔라 쪽입니다. 솔라와 윈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렇게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고려할 때 이제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 같은 경우에는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이냐 이런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 생산성에 문제가 있고 이 패널을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이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떠 있는 그 기간에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밤에는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ESS 그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을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길게, 긴 시간 동안 저장을 하고 적기에 그것을 그 건물이든 교통이든 산업계에 어떻게 하면 그 제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적인 그런 이 개활지라고 하죠. 굉장히 넓은 그런 그 땅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곳.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사실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지나 이런 부분에는 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점이 굉장히 하나하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각국별로 아까 그 그래프의 약간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 이 빨간 라인은 이제 전 세계 전체 국가의 에너지 그 생산에 대한 양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 그 가로축은 이제 시대별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측을 해보면 사실 아무리 이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점점 이런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에너지 양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똑같이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이 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증가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25% 거의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지만 계속적인 그런 그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맵은 그 미국의 그 태양 에너지 학회죠. 거기서 이제 발표한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솔라 부분도 있고 윈드 부분도 있고 지오더멀, 지열 에너지, 뭐 바이오매스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에너지 자원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국내에서 각각의 에너지 자원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고 한번 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 기상 상황, 그 지역적인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제약 사항이 많은데 미국은 물론 이제 굉장히 면적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각각을 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더멀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서부 이 사막 기후에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솔로더멀이라든지 PV 시스템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성 부분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에너지 자원이 되겠고요. 윈드 파워 같은 게 이제 풍력인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맵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솔라 태양광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솔라 PV와 더멀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 그러면 이런 파란색 부분까지 과연 이 에너지를 생산한 것을 전송해 줄 수 있느냐,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떠한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이 제한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풍력에 대한 그 생산량을 현재 미국에서 풍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그 양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남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물론 이제 풍력 발전소가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활발히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가스스테이션 주유소를 가게 되면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그 연료를 가지고 차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가스스테이션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미국은 산유국이고 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고, 기름값이 실제로 싸긴 쌉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오래 전부터 장려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열 시스템입니다. 지오더멀 시스템인데, 지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하에는 지하에 있는 온도, 즉 온도가 굉장히 어느 정도 적정한 온도 또는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고온 온도,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연중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지열 시스템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온의 지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사실 어떤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전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전에 이런 우리가 제약점이 있는지, 이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그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화석 연료가 사실 가장 주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건물에서는 우리가 그럼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기준들이 존재를 하고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AIA는 이제 미국 건축사 협회입니다. 그리고 애슐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공기조화 설비 협회, 이렇게 두 가지 협회, 그러니까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그리고 이제 건물 안에서 건물 에너지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설비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애슐레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두 집단에서는 사실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그런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어야 되고, 어떠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우리가 지어야지 앞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기준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퍼포먼스 매저 프로토콜,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설계자라든지 시공자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 자료로 보여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이 결과를 채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주나 카운티에서는 이 애슐레이 핸드북이라든지 펀더멘털을 거의 그 해당 지역구의 어떤 건축물을 이제 시공하고 설계할 때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에 대한 그런 기준과 또한 그런 제한이 많이 생겼죠. 앞으로 이제 신축되는 건물에 일정 연면적 이상을 가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되는 에너지원과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제로가 되는 그런 이제 화가 되는 게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에서는 10년 이상 전에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고 2030년에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상업용 건물은 제로가 돼야 된다, 50년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목표치를 설정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푸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이제 이 건물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액티브한 기술과 이제 패시브한 기술, 뭐 다 아시겠지만 액티브한 기술은 기계적인 설비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한 것은 그런 이제 기계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건물의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절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로 보통을 가게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패시브 쪽에 좀 집중을 둬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그런 미국의 남부 지역이라고 하면 1년에 한 9개월 정도는 이제 냉방을 해야 되는 그런 매우 무더운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에 이제 옛날에는 왜냐면 그런 냉난방 기기가 없기 때문에 액티브형 기술이 전혀 없는 시대였죠. 그럼 과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시원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건물 디자인 측면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디자인 부분을 이 결과물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기술이 적용됐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들 수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베란다죠. 예, 뭐 베란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제실자들이 더운 그런 시간대에 나와서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패시브한 어떤 어프로치로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똑같은 이제 주거용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액티브한 기술, 설비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설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근데 베란다는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다 없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패시브를 보시면 이 건물들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인데 이런 이제 브리즈웨이라고 해서 이런 바람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통로로 뚫어 놓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류를 통해서 그 냉방 기간 동안에 뜨거운 열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냉각시킬 수 있을까, 증발 냉각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엔트런스 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에 이 기류기를 만들어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실내 온도를 낮춰서 실내 환경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한 것이죠. 또한 이 패시브 쿨링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최신 시공된 지 한 10년 됐죠. 10년 된 이 건물인데 이 부분 이제 증발 냉각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냉각탑에 시원한 공기가 내려앉아서 이 시원한 공기를 증발 냉각을 통해서 실내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액티브한 기술, 그 설비 시스템이 아예 필요는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재료적인 특성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열을 최대한 그 열을 머금는 것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딜레이한 것을 밤에 내뿜어서
이제 건물이 최대한 열을 머금고 있지 않게끔 하는 재료를 사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건축가가 지은 이제 주택인데요. 주택인데 이 위치가 이제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미국의 북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남방이 이제 연중 줄을 가지는 그런 기후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의 슬라이드와 다르게 냉방보다는 난방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햇빛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중점을 둔 설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 건물의 방향이 이제 남향으로 되어 있고,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선을 이렇게 준 것은 이 태양 고도와 태양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최대한 그 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그런 디자인의 그런 건축가의 의도였고요. 당연히 이 창을 굉장히 많이, 그 창 면적을 굉장히 많이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 채광이 많이 들어오고, 또한 이 실내의 재료를 보시게 되면 이 벽돌이라든지 바닥에 이런 콘크리트 타일을 깔면서 그 열을 굉장히 열을 건물이 머금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 차양장치, 이 지금 처마가 보이죠. 차양장치를 통해서 여름철에는 또 그런 받아들이는 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 패시브 솔라 히팅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이제 패시브 쿨링 입장에서는 이 쉐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차양 장치죠. 차양 장치인데 이 다양한 건물이 존재를 하고, 그 건물 상황에 맞게 뭐 호리존탈이라든지 버티컬이라든지 그 방향은 이제 솔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기후 조건, 그리고 태양 고도, 이런 부분을 항상 계산을 해서 이 쉐이딩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각도와 최적의 숫자와 최적의 그 앵글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건물마다 이런 쉐이딩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형태라는 것은 이 심미적인 효과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그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것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런 쉐이딩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것들을 이제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패시브 전략을 이야기할 때 이 자연 채광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연 채광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되는 부분이 냉난방 부분 다음으로 이제 조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전기 에너지로 구동이 되는 조명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밖에 있는 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채광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붕 부분에 계거부를 뚫어서 어떤 상광 렌즈를 달아서 그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가장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채택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텍사스의 그 킴벨 뮤지엄이라고 해서 루이스 칸이라는 유명한 그 건축가가 디자인을 한 건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이 반구 형태의 지붕을 만들어서, 이 미술관 용도입니다. 그래서 반구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클레어스토리를 만들어서 자연 채광을 확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내로 떨어졌을 때 이 벽면이라든지 바닥면의 재료와 반사되는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재료와 이런 클레어스토리 디자인이라든지 이 바깥에 이제 향하고 있는 창문의 면적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최적화해서 최대한 자연 채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제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센서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션 센서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가 있으면 꺼지고 그런 여러 제습자 감지 센서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월마트에 가시게 되면 이런 그 진열장에 이제 LED로 그 조명을 설치하게 되고, 그런 조명이
쇼퍼 그 구입 그 손님들이죠. 손님들이 여기를 이제 진열장을 지나갈 때만 이것이 켜지고 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션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구동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조명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현재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갔네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 건물의 그 어떤 지붕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붕 부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건물들은 거의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흰색으로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인팅을 흰색으로 한 이유가 이 알베도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알베도 값이라는 것은 이제 반사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이제 빛이 여기 떨어졌을 때 그 열 에너지를 얼만큼 반사할 것이냐. 그 왜 이런 것을 쓰냐. 열을 반사를 해야 냉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데워지는 그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열 에너지를 반사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그 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연 채광에 사용되는 그 클레어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연간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나 환경 보호에 큰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 연방 정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그 미국의 서부 지역,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지역은 연중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로서 거의 뭐 계속 360을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 뭐냐면 이 자연 환기죠. 내추럴 벤틸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설비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사실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그 기후 조건이 굉장히 키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자연 채광 어떤 이 건물에 자연 환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365일 중에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0일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을 봤을 때 이 자연 환기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이 서부 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기술이지만 이 기술이 적용됐을 때는 굉장히 큰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연 환기 시스템과 더불어서 기계적으로 오퍼레이티브 윈도우즈라고 하면 이 창문이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자연 환기가 될 때 그 최적의 시간과 그런 환경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창문이 열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적용한 건물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자연 채광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패시브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적용한 건물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자연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연중에 얼마만큼 이 온도 조절을 우리가 설비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이 자연 환기 시스템으로 해서 그 요구 조건, requirement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기류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분석을 하고 적용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나서 검증을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뭐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류 방향이라든지 기류가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패시브 전략에 대한 각 요소별로 좀 그런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뭐 에너지 이슈, 환경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런 거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연구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정도 스케일, 세 가지 정도의 레벨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제공되는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 발전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이제 단일의 그런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뭐 구라든지 동마다 이 전기 프로바이더가 다 다릅니다. 건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그 전기의 단가가 그 프로바이더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배경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 발전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발전했을 때 사용하고 남은 것을 또 되팔고 이런 그 시스템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제 앞으로 계속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고잔동이면 고잔동 이렇게 동마다 하나의 어떤 에너지 그리드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모든 생산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거에 맞는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것이 이 동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만 중앙 발전에서 끌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체계고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물 하나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묶여있는 어떤 군집 형태, 어떤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 형태, 도시 형태, 그 그리드가 속해져 있는 그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스케일별로 연구를 쪼개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물에 대한 당연히 연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컨텍스트 스케일이라서 뭐 단지 형태, 이게 더 커져서는 이제 얼반한 도시 형태로 이런 군집을 만들어서 그 각각의 주제에 맞는 각각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개별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 냉방, 난방,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 환기 이런 부분은 모두 이 건물이 놓여져 있는 기후 조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를 할 때 이제 웨더 데이터라든지 그런 외부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냉방과 난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이제 과거서부터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물 스케일로 이제 보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좀 무슨 말인데 그래서 이런 건물 스케일, 빌딩 스케일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 설계되고 시공되고 사용되는 이 전체 설계 이 프로세스에서 이 내가 개발한 그리고 내가 솔루션을 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쉐이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사드 이제 모버블 파사드라고 해서 이게 움직이는 쉐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결국에는 건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릴 때는 가리고 열 때는 열고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뭐 제가 연구했던 그 열적 조닝 건물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비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 전에 열적 조닝을 에너지 효율적인 열적 조닝을 제시해 줌으로써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불필요하게 레트로핏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적화된 열적 조닝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연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컨텍스트 스케일, 그 단지 부분입니다. 단지 부분에 와서는 에너지 부분보다는 약간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건물도 건물 간의 그런 상호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되게 그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건물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늘어져 있으면서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이제 시야를 확보한 거라든지 그런 햇빛을 얼만큼 받는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계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것들을 제한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어떤 소재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아웃도어 더멀 컴포트라고 해서 실내 환경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외에 있는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주변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더멀 컴포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컨텍스트 스케일에 대한 각각의 여러 가지 연구 소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관심이 있고 과거에 이제 연구를 했고 앞으로도 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반 스케일, 도시 스케일이 되는데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열섬 현상이죠. 열섬 현상 같은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어떤 솔루션을 제안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환경적인 부분을 이 이론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실측이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개별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가 얼만큼 사용할 것이에 대한 예측, 그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 건물의 군집 형태에서 에너지를 수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한 에너지 양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얼반 스케일에서의 어떤 도시면 도시, 동이면 동, 그런 동에서의 앞으로의 에너지 수요가 얼만큼 될 것이고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건물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런 이제 뭐 개괄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건물에 적용할 것이냐, 뭐 에너지면 에너지, 뭐 자연체계면 자연체감, 뭐 그 조명에 대한 부분, 온열 쾌적성,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각각의 또 세부 분야로 나눠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실측을 하기 전에 이제 프레딕션, 즉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와 협업을 통해서 설계 단계에 반영을 하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뭐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자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이미 지어져 있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바꾸자가 아니라 이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제시를 할 수 있겠느냐,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실내 환경질은 유지하든지 아니면 개선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결국에는 이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그 건축가에게 설계하는 그 작업자들에게 피드백을 줄 것이냐,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 부분 플러스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액티브한 시스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발표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